부자대자님 안녕하세요. 상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대출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류나 방법이 있을까요? 공적인 일을 해서요. 상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대출 많이 나오시는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80%는 무조건 나와요. 네, 80%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부동산을 이렇게 경매 공매를 특히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자꾸 규제책이 나오면 모든 부동산이 이렇게 대출 제한이 있는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주택에 많이 있죠. 이게 이 모든 규제는요 거의 99% 주택에 관련된 것들이지 그 다른 종목은 별로 이게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한 번도 별로 어떤 저기 제재가 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이 주거는요 모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뭐 임차가 됐든 매입이 됐든 월세가 그거는 됐든. 누구든 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상가가 됐든 뭐 토지가 됐든 공장 창고가 됐든 빌딩이 됐든 자 이런 것들은 뭐 모두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재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그래서 이런 거를 그죠? 분리해서 생각할 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다 규제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안 돌아가죠. 그럼요.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해서요라고 하셨는데 공적인 일을 하시니까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을 또 투자 안 해보면 몰라요. 내 업무만 알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아마 내 명의로 대출 받아도 되나? 이런 것도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돼요. 네. 대충 저도 네. 뭐 아시다시피 상가 다 제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뭐 겸업 금지 사항 조항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경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이거는 경험이 이제 아니죠. 자세히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겸업의 개념이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하는 담당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냥 우리가 보유하면서 월세 받는데 그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걸까요? 월세 받는데 여러분들이 막 업무를 하루에 막 8시간씩 노력을 일으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두려운 부분이 그런 걸 거예요. 인사과나 이제 총무과나 이런데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그 담당자들은 하지 마라 그러겠죠. 하지 말라 그래요. 무조건 일단.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중간의 입장이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얘기하기가 일단 뭐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잘 되는 게 싫어요. 잘 모르는 사람 물어보면 그냥 뭔지 그냥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 잘 되는 일이잖아. 그러면 안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안 돼요. 그냥 경험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뭐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문제 생기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죠. 대부분.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잘렸다? 글쎄요, 좀 본 적이 근데 없어요. 진짜 뭐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겸업이라는 게 그게 회사에서 알아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돼요. 그죠? 네, 그 정도 알려고 그건 안 하지. 안 하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5급 공무원인가부터 아마 그런 건가 7급부터 6급부터인가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내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꺼려가지고 이제 뭐 다른 분 명의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뭐 크게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원창표님, 빌라가 대항력이 있는데 여러 번 유찰된 물건 중 빌라가 대항력이 있는데 한 분이 낙찰 받고 잔금을 미납했으면 최종 낙찰자는 임차 보증금 중 인수되는 금액이 미납된 보증금 빼고 인수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미납된 금액이 그 임차인한테 가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쵸. 예, 맞아요. 자, 만약에 누군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다는 거는 그 낙찰을 받을 때 냈던 10% 보증금을 손실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그 1은 만약에 1,400만 원이라고 볼게요. 입찰가가 1억 4천이어서 10%니까 1,400만 원을 넣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낙찰은 됐는데 내가 포기해서 조사 잘못해가지고 낙찰받는 바람에 그럼 그 1,400만 원이 어디로 가냐? 공탁소로 갑니다. 법원 이 경매 사건과 관련된 공탁소에 이 위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1,400만 원의 누적이 돼 있죠. 그럼 이 1,400만 원은 결국엔 누가 받을까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 돈을 받아가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확정일자보다 앞선 당해세라든지 조세채권이 있다면 또 당연히 먼저 나가는 경매집행 비용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필요비 유익비는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가고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돈을 받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핵심은 우리 원창표님이 여쭤보신 거는 그 미납된 보증금은 누가 갖냐 이건데 당연히 그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채권자들이 순서에 의해서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네, 아나바나님 공장이랑 창고 위주로 검색을 하는데요. 자본금 어찌저찌 다 끌어서 오니까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 입찰가 7억 정도로 세팅하고 보면 될까요? 이제 일단은 이제 다행인 건 예전에는 창고 공장이 한 80% 됐어요 대출. 예. 그리고 좀 신용이 좋으면 85% 90% 하긴 그때 옛날에도 그랬네. 100% 넘게 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낮게 낙찰받으면 뭐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쨌든 한 90%는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7천만 원이면은 90%면 7억짜리에 90%면은 7963인가요? 네.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7963. 그죠, 맞죠. 그죠. 그럼 딱 여러분 7천만. 개인적 어떨 때 되게 두려워. 자, 그러면 딱 7천만 원이 필요한데 취등록세가 4.6%가 있고 법무비가 이제 이게 중간에서 힘써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비까지 하면은 내 낙찰가의 한 5% 정도는 또 추가로 들어가고 어찌저찌 하다 보면 또 명도비가 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함께 계산했을 때 7천만 원은 좀 간당간당하다. 간당간당한 게 네. 조금 제가 보기에는 모자르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낙찰을 받아놓으면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돈이 나오겠죠. 어디서 막 끌긴 끌어 또. 근데 그게 네. 감당이 되시면 가능한데 그렇지. 이걸 잘못하면은 그렇죠. 진짜 멘탈 나가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7천만 원은 너무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7억짜리가 아니고 6억 선으로 맞추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6억 선 창고 공장 보려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많이 외곽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아니면 중심가에 있는 거라면은 아마 되게 작은 땅에 그렇죠. 작은 평수의 공장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 규모를 찾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공장이라는 게 사이즈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 상황에 맞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희정님 안녕하세요. 지방 아파트 단타 목적이라면 수리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요 수리는 일단은 그걸 조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아파트 분위기마다 달라요. 자, 수리를 했을 때 파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있고요. 수리를 안 하고 그냥 저가에 파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어떤 걸 더 찾는 수요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시세 차익이 높은 상황인 건지 그 부분 두 부분을 또한 시세 조사하시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수리한 집을 싸게 파는 걸 좀 희망합니다. 그렇겠죠. 이왕이면 그쵸? 이왕이면 나으니까. 근데 자 그러면 수리를 했을 때 이 비용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특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리비인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천지 차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싱크대라든지 뭐 이게 사이즈마다 물론 달라요. 제가 그냥 어떤 하나 그냥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아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서울이나 뭐 경기권에서 수리를 하면 뭐 싱크대가 한 180? 네, 그리고 화장실도 180 정도면 충분해요. 깨끗하게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진짜 완전 대리석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럴싸하게 여러분들이 대리석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어쨌든 이제 그럴싸하게 하는데도 그 정도 비용이 충분하거든요. 지방에 가면 300만 원 막 350만 원 난리예요. 그거 하나 하는데도 싱크대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평소에 시세 조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지방에 이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하지 말고 좀 경비가 들더라도 이렇게 좀 서울이나 경기권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출장비 좀 더 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화장실 같은 것 이런 독이 있죠, 독이. 막 세수하는 그 세면대, 우리가 응가하는 저기 변기 뭐 이런 것들도 막 그냥 좋은 걸로 하고 지만 아무도 안 알아서 몰라. 기본으로 마셔도 돼. 기본으로만 해도 돼 그런 거. 근데 업자들 뭐 이거 얼마 이거 얼마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꼭 시세 조사하고 하면 그 정도 비용 안 나와요. 자꾸 좋은 거 쓰려고 그래. 좋은 게 이뻐 보이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도 중국 거 있어. 중국 거. 대림바스 말고 게린이라고 있어. 게린이라고 있거든요. 기억에다가 여이 있어요. 게린바스라고. 게린바스 있는데 중국 거 아무리 중국 게인 현찮아도 이게 막 응가하다가 그 변기가 깨지고 그럴 거야. 안 깨져. 예. 우리 저기 수리한 것들 거 다 잘 쓰고 있어. 예. 세면대도 막 3만 원, 뭐 5만 원 이래요. 이런 싼 거 많아요. 응가하는 변기도 막 10만 원 이래요. 되게 싸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 모른다고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업자 와서 하루 인건비가 50만 원인가? 뭐 타일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의외로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많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낙찰을 받고 수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죠. 자기 거라는 게 빙의가 되면서 맞아. 이게 잘해야 되겠다는 이걸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걸 해야지라는 욕심이 생겨요. 맞아. 이게 왜냐면 처음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인테리어 할 때 골드로 다 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1,100만 들었어요. 결국 팔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만 하면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다타 목적이라면 수리 여부 얘기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려봤어요. 자, 바타고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때 화곡동 빌라 그 인테리어에서 한 거잖아요. 전세 놓은 거죠. 네, 그렇죠. 화곡동 빌라는 그때 안에 대충 돼 있어가지고. 말씀 많이 안 들었구나. 그 뭐지 그 북박이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화장실 한 개 2개 고치고. 그래요. 안에는 그대로 놔두고 싱크대도 손 안 대고. 네. 그때 제가 막 그 샤시도 바꾸고 막 그럴까요? 제가 막 여쭤봤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고 제보고 혼내셨어요. 그렇죠. 아니 전세 놓을 건데 뭐 하려고 그래 돈을 들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무 형편 없었으면 네. 막 옛날 샷이죠. 막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빙의하지 마시고 그렇죠. 투자 대비 수익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됩니다. 그렇죠. 노엘님, 멘토님, 매매 사업자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수 제외인가요? 자, 매매 사업자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수 제외로 보고 있어요. 예, 제외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 대출 이모님들한테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떤 이모님은 또 아파트랑 빌라는 아니고 다가구는 또 제외한대요. 요런 이모님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면 또 아침 방송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자걸스님 안녕하세요. 사천호야님 안녕하세요. 신현웅님 네 안녕하세요. 액션 판다님 보고 진해 석동 상가 받았는데 혹시나 사모님 뵙는데 실례 안 되었나 보네요.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셨구나. 왜요? 아니 그 끝날 요번 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꼬치꼬치 개물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액션 판다님 받으신 건데 뭐 그 월세가 얼마고 뭐 다 물어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낚시를 받으셨는데 뭐 물건이 하나 나왔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궁금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구나. 예. 실례가 안 되었나 모르겠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웃지만 와이프는 조금 당황했겠네. 그쵸? 이제 막 학원을 하고 애들은 막 선생님 부르고 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붉은 태양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집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8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은행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자, 근데 현재 내가 40%의 대출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야. 아니면 40%에 해당되는 전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태야.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은 대출이 나와요. 자,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현재 대출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집을 담보로. 그러면은 나머지 그 여력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경매사냥꾼님 안녕하세요. KKK님 안녕하세요. 김민서님 굿모닝. 비니비님 안녕하세요. 현빈 아빠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여 투자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혹시 멘토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저는 무조건 저라면 무조건 인출합니다. 저도. 예, 이 퇴직금을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자, 그 퇴직금을 내가 1억이라도 땡겨가지고 지금 이걸로 투자하는 게 몇 년 안에 이걸로 2억도 만들고 막 10억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그죠? 훨씬 낫죠. 당연하죠. 이거를 왜 그때 가서 받아? 그때 해봐야 이게 뭐 1억 5천 받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1억 네. 5천의 값어치가 지금의 1억 5천의 값어치일까요? 그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안 되는 회사가 있고 이게 퇴직금을 중도 요즘에- 인출이 가능한 회사도 있는데 요즘에 인출이 안 돼요. 요즘은 안 돼요? 그 옛날에 같으면은 네, 뭐 회사에다가 중도 인출 해주세요 이러면 네, 해주잖아요. 네. 안 되죠. 그건 되지 않아요? 퇴직금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 은행에서. 그것도 안 될 걸요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인출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유여야 되냐면 네. 첫 번째는 네. 이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아 그래요? 두 그럼 번째는 그건 진짜 퇴직금이잖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네. 그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엄청나게 재해를 당해가지고 거의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 아이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집을 사든가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런 상황에만 인출이 돼요. 그럼 되겠네. 집을 낙찰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나오잖아.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예. 이게 그러면 회사마다 좀 틀린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옛날처럼 네. 지금은 이제 은행에 딱 퇴직금이라고 해가지고 딱 네, 이게 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모든 회사들이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씩. 그 회사 은행에서 인출을 안 해줘. 음. 그렇게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 나와요. 음. 예. 어쨌든 근데 만약에 된다 그러시면 네.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음.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저기 구청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0년 이상, 5년 이상 근무인가? 10년 이상 그걸 채우면은 저거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대출은 가능했어요. 담보로.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저금리로 해주곤 했는데 그게 좀 별로죠. 근데 이제 또 우리 회원님 중에 그 울산에 현대 저기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저 현대자동차예요. 네? 현대자동차. 네. 조선. 현대중공업. 중공업.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 10개인가 낙찰 받나 그랬어요. 옛날 우리 합정동에 있을 때 얼굴 보면 알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뭐죠? 1억인가를 무이자로 빌려주더만 거기는. 와, 그 큰 회사는 그래요. 그래 또 여기 삼성도 우리 형 있잖아요. 삼성은 집을 두 번째 집이 되게 했는데 1%인가? 그래요? 금리가? 거의 공짜로 네, 집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회사마다 다른가 봐요. 그래요. 그런 게 많아요. 좋은 회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모르니까 그 대기업 이런 것도 잘 상황을 몰라가지고. 그렇죠. 자 자유여인님 상가 물건이 나왔는데 임차인은 없는. 이 글씨 넘어갔나? 아까 어디가 이거 안 했다. 어디 갔지? 넘어갔어요 글씨가. 어디까지 했죠? 이거 더 올리셔야 돼요. 물건 퇴직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랬네요. 자, 행복부자님, 손현진님 안녕하세요. 네, 유지으치으님, 요새 부동산에서 대출 상환 조건으로 전세 풀피 세팅은 안 된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다들 하는 것 같아서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전세 풀피 세팅? 대출 상환 조건으로? 무슨 말이죠?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 풀피 세팅. 이제 무슨 제가 정확한 어떤 질문의 의도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전세를 놓으려면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기 전에 얼마 정도까지 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바로 공동주택 가격 알림이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공시 가격이 나오는데 시가에 얼마 예, 정해져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150%, 올해는 140%. 근데요. 5월 달부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5월 달부터는 126% 그 공시지가에. 그 더 나아지. 예. 거기까지밖에 전세 세팅을 못 해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아니 이제 그 뭐죠?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렇게밖에. 예. 이제 본인들이 자꾸 보증보험이 경매로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자꾸 이제 로스가 많으니까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125%. 공시지가에 5월 달부터는 126%가 넘으면은 보증 자체를 안 해줘 버려요. 그러면 요즘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도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렇죠. 때리다 보니까 이 보증보험 안 된다 그러면은 안에 계약을 안 해버려요. 그렇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전세 가격이 조금 낮아진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집이 굉장히 멋진 상태고 주변의 시세로 봤을 때 충분히 그보다 훨씬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126%의 전세가를 결정하고요.
나머지 이 집의 가치가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월세 50만 원을 추가로 받으세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팅을 그렇게 하는. 근데 예, 조금 묶일 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쵸. 이제 감안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야지. 잘 감안하고 해야지. 작전을 짜야죠. 예.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건 보증은 보증대로 받고 그 월세는 또 월세대로 그냥 살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난 주겠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까지나 감안하고 감안하고 전세입자의 마인드로 빙의해가지고 잘 생각하시고 나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은지 그걸 이제 판단해보시고 하면 과도하게 낙찰 받으시면 안 되겠죠.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그렇게 네. 자기 돈 또 많이 묶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류혜 형님 안녕하세요. 아나바나님 토지의 지상권자 농협 이름으로 지상권이 있어요. 해결해야 하나요? 토지의 지상권자 농협 이름으로 이거는 보통 뭐냐면 아마 500만 원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임차로 아니면은 뭐 지상권 보통은 토지로 대출을 받으면 항상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자기들 허락 없이 뭘 짓게 되면 그러고 나서 경매를 갑자기 당해버리면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 나오면은 보통은 저렴하게 낙찰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낙찰받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이 은행도 낙찰자가 이걸 고민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권리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고 우선 설정하고 그 밑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요걸 확인해야 돼요. 자,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보다 지상권이 먼저 있다. 이건 인수사항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소기준 권리 중에 지상권은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권리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였을까요?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근데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가끔 법무사가 실수해가지고 근저당보다 앞서 지상권이 있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인수사항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전화해서 이거 확인 받으세요. 이거 의도가 그게 아닌데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이거 철회해 주시는 거죠? 이거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쪽에서 저희 근저당 1억인데 1억 다 못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 그 철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확인은 해봐야 돼. 확인은 해봐야 된다. 예, 근데 그게 낙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면은 은행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고돈이라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 토지 대출을 하시면은 네. 지상권은 무조건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권이 이제 따로 한 게 아니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면 지상권이 설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초보자분들은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네. 간단한데 지상권의 의미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요? 네,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요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근저당이라는 정확한 뜻도 몰랐어요. 네, 누구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제 방송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 이해 못해도 조금씩 하면서 다 돈 벌어가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내고 초보자분들 특히 오늘은 뭐 20% 이해했다면 다음 주에는 한 30%는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회원님은 처음에 어땠어요? 공부할 때 막 처음부터 다 이해 잘 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잘 몰라도 지금 돈 벌고 월천 나오잖아요. 지금 월천 벌잖아요. 지금 한 달에.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어.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오랜 동안 경력을 쌓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만큼 성장한 거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언제나 내가 아는 만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질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토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린 것 양해해 주시고요. 자, 대림대 계림했어. 그죠? 맞습니다. 공주TV 대림대.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쉬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 좀 했는데, 네네. 제가 간단한 짤을 봤거든요. 네. 좀 저한테 좀 감동을 줘가지고 말씀을 좋아요.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드라마 한 장면이었어요. 네네. 내가 젊은 친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노신사분이 하는 말이 이제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 하는 말이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서 네. 저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늙으신 신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지금 해라. 그렇지. 그리고 하면서 채워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뭘 할까 말까, 준비를 더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 좀 채워졌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네. 전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그리고 말씀이에요. 앞으로 조금씩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조금씩 중간 중간에 채워 나가면 그럼요. 되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저희도 이제 경험해 보면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좀 엘리트이신 분들이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뭔가 완벽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낙찰 받으려고 하는 그게 진짜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지금 유튜브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맨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말았던 거는 이거 좀 더 제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뭐 보시면 좀 많이 허접해요. 그러니까 허접하고 막 이게 뭐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래 더듬대지 아니면 뭐 버벅대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거 조금씩 채워 나가려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귀엽게 봐주시고요. 한 번씩 놀러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 투자도 사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뭐 때로는 덜 벌고 때로는 많이 벌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씩 채워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되니까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진리인데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요. 자기가 평생에 살아보니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그 말이 그렇죠. 저는 진짜 많이 와닿습니다. 다 이게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도 얻고. 그렇죠. 뭔가 진취적으로 항상 행동하는 자가 얻게 돼 있고.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또 많이 올려주셨네요.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완벽하게 준비된 적은 없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크리스티나 오늘 늦게 오셨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아. 요 말 좀 따뜻하다. 행복한 여행자님. 서툴러도 괜찮아. 그렇죠.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서툰데 제가 그죠? 버벅거리고 막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만들고 하지만 한 번씩 봐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진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요 멘트 멋있다. 서툴러도 괜찮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멘트를 써야 되겠네. 괜찮다. 여러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오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한 여행자님 감사하고요. 야, 행복한 여행자님 항상 개근하시고 대단하지 않아요? 몇 년째?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부산에서. 진짜. 부산. 좋죠.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션 이성재 멘토였고요. 액션 판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